장보고포는 핵잠수함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가 핵잠수함이 만들 계획이 없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원자로를 실을 수 있는 잠수함으로 개조가 가능한 잠수함을 만드는 게 장보고포의 핵심 계획입니다. 미래의 원자력 탑재를 위한 잠재력을 보유했다. 기존의 우리 장보고3보다 음파 탐지 능력이 한 30% 이상 차이 나도 이 외에도 로켓 어레이 도입이 아마 유력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원자력 잠수함을 확보, 그 다음에 항공모함 확보 중 우선순위를 정해서 뭘 먼저 우리가 확보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 이번 아덱스에서 해군의 2040년 전력 발전 로드맵이 공개됐습니다. 해당 내용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이 해군 2040 계획은 해군의 장기 발전 플랜이고 이게 여러 단계의 무기 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군이 사실은 이걸 사주세요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해군 나름대로 또 홍보에 고민이 많으셔서 크게 두 가지 개념이 핵심 개념입니다. 마린타임 갤럭시 계획과 네이비시 고스트 계획이 그것인데 이게 영어로 이제 갤럭시가 영어 약자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해군이 우주에도 자산을 가져야 돼서 해군이 필요한 우주에 대한 전력이 마린타임 갤럭시고 네이비시 고스트는 이것도 고스트도 약자예요. 그래서 해군이 이제 드론뿐만 아니라 무인 수상 드론, 수중 드론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무인 체계 확보 유령 함대 계획이 네이비시 고스트 계획.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존에 있던 전력들을 발전하는, 그러니까 수상함, 그 다음에 잠수함, 그 다음에 항공기 확보계, 이렇게 총 5가지 단계로 이 앞으로 우리 해군의 전력 발전을 하겠습니다. 이거를 그림 한 장에 담은 것이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그림이에요. 그래서 하나하나 좀 차분히 나눠서 설명을 드리면 인공위성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멋있지가 않으니까 이 매니아들도 없고 하지만 실제 인공위성을 지배하는 자가 전쟁을 지배하게 된 게 미래전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주 전력 확보를 위해서 우리 해군이 마린타임 갤럭시로 이제 확보를 한 거는 초소형 위성인데 초소형 정찰 위성입니다. 전 세계 바다를 감시할 수 있는 소형 위성들을 20개에서 40개 정도 뿌린 다음에 우리 함대가 적의 함대 위치를 찾기 위해서 레이더를 작동시키거나 아니면 비행기를 보내지 않고 인공위성으로 찾아가지고 공격하게 되면 이게 일종의 스텔스 전투기랑 똑같은 효과가 되는 거예요. 적 신호를 내뿜지 않으면 적이 우리를 알아낼 수가 없으니까. 이게 아주 강력한 게임 체인저가 되기 때문에 해상을 감시할 수 있는 군집 정찰 위성 이거 확보하는 거, 그 다음에 저궤도 위성 확보하는 겁니다. 저궤도 위성 통신이 왜 중요하냐? 배랑 백길 이제 거의 네트워크가 돼야 됩니다. 정보 고속도로가 돼야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요. 왜냐면 적이 어느 배에서 뭘 공격하는지 적은 몰라야 되고 우리는 그걸 잘 파악해서 이제 중복 사격을 방지하거나 아니면 잘 계산을 해서 적의 위치를 판단할 때 배 한 척을 전투력만은 부족하기 때문이거든요. 이때 그냥 통신위성, 지금도 우리 통신위성 쓰는데 너무 전송 용량이 작고 좀 어려워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스타링크와 유사한 대용량 위성통신이 데이터 위성통신이 가능한 체계 우리가 확보하지 않으면 미래전에서 우리가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요걸 확보하는 게 마린타임 갤럭시 위성입니다. 네이비시 고스트, 제가 아까 전에 말했지만 무인 전력을 확충한 건데 무인 항공기, 무인 수상정, 무인 잠수정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갔을 때는 우리가 해상감시 무인기 24시간 우리나라 바다를 초기하면서 잠수함의 잠만경이 어디 올라오지 않는가 혹은 불법적인 배가 들어오지 않는가 이거를 레이더로 감시할 수 있는 무인 정찰기, 거기다 이제 공격을 할 수 있는 군집 무인 공격기 이런 거 확보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찰용 무인 수상정 요거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무기를 갖추지 않는데 적들한테 적진에 먼저 보내서 적이 어디 있는지 찾아내는 거. 그 다음에 평화시에는 중국이 불법으로 막 이런 거 꽃게잘비 한다고 우리나라 침범할 때 사람이 가면 이게 위험합니다. 물대포 같은 걸 장착해가지고 쫓아내거나 무인 전력이나 이런 걸로 하는 것들이 개발 중이고, 전투용 무인 수상정 같은 경우에는 130mm 유도 로켓을 달아서 북한이라든가 주변국을 배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장기적으로는 첨단 스텔스 미사일이나 초음속 미사일을 다는 것도 장기적으로 생각 중이에요. 그리고 상륙 작전을 하기 위해서 지상 공격용 다연장 로켓을 탑재한 방안도 고려 중입니다. 이 외에도 이제 기뢰 제거, 북한이 기뢰를 사용해서 전쟁이 나면 우리 인천항이라든가 부산항을 봉쇄해서 우리 해군을 막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무인 로봇을 사용해서 안전하게 인명피해 없이 기뢰 제거 작업을 할 수 있는 이런 로봇을 연구 중이고, 무인 잠수정은 어디 쓰이느냐? 우리가 거꾸로 북한이나 주변국 항구에 무인 잠수정에다가 기뢰를 실어서 보내서 몰래 기뢰를 부설해서 적을 봉쇄하면 아무리 우리나라보다 강한 해군력이라도 항구 밖에 못 나면 이게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이런 봉쇄 작전 혹은
적의 항구 근처에 이 무인 잠수정 몰래 보낸 다음에 저기서 잠수함이 누가 출항하는가, 어디 있는가 스토커처럼 따라다니면서 적의 핵잠수함이라는 걸 위치를 알아내는 이런 역할을 맡아내는 게 네이비시 고스트입니다. 요거 외에도 수상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야기가 많죠. KDDX 차세대 구축함, 요 외에도 KDDX2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울산급 원, 호위함, KDDX보단 작지만 첨단 전력인 이 호위함에 대한 추가 생산, 고속정, 그 다음에 OPV라고 하는 우리 군에 없던 새로운 개념의 함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원래는 원양 정찰정이라 해서 페트롤 보트라 하는데, 실제로 보트 크기 나이가 한 2,000톤쯤 됩니다. 해군이 병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원래는 우리가 소형 함성을 대규모로 운영한 전략을 했는데, 소형 함성일수록 그 인력 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형함 위주로 재편하되 소형함을 대체하는 이런 함선들을 좀 만드는 게 OPV이고, 최소한의 인원으로 이제 배를 조정하고 이렇게 해서 이 인력 절감에 대응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거는 이제 차세대 잠수함, 장보고 후속 잠수함 이런 것들이 연구 중이고, 해상 초계기 같은 경우에는 올해 지금 현재 PA 포세이돈이라는 미국산 이제 최신형 해상 초계기가 들어왔는데, 이 후속 사업을 국내 개발로 할지 아니면 해외 수입할지가 내년에 이제 연구를 해서 결정이 됩니다. 만약에 국내 개발을 하면 카이라든가 국내 업체들이 한국형 해상 초계기 개발에 뛰어들 것이고요. 현재 HD현대와 하나오션 간의 KDDX 사업 수주 경쟁은 어느 정도인가요? 이거는 좀 민감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취재를 열심히 했고, 취재를 열심히 했다는 걸로 꼭 이야기한 건 제가 말한 게 언제 틀렸을지 몰라가지고 지금 시점에서의 가장 정확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는데, 방송 시점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아주 한 치 앞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는 KDDX에 대한, 그러니까 건조를 누가 맡아야 되는지에 따라서 하나오션과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이 경쟁을 하고, 이 과정에서 기밀 유출 논란이라든가 각종 법적 소송전이 많이 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와중에 상생안이라는 게 대두가 되고 있다, 이렇게 뉴스 보도가 나와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하나랑 현대가 너무 많이 싸우니까 그 둘 다 공동 초도함을 공동 건조하거나 아니면 동시 건조하는 방안이 좀 부상되고 있다는 게 지금 이제 녹화 시점에서의 주된 의견이에요. 이렇게 된 이유는 일종의 하나의 판정승이라 할 수 있는데, 상생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가? 현대중공업이 KDDX에 대한 초도함 건조를 가지게 되면서 KDDX의 IP를 가져가게 되고, 하나오션은 새로운 배를 제한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배를 건조 예산 승인받지 않으면 이게 불리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양쪽에 다 기회를 주면서 하나오션과 현대중공업 둘 다 수상 전투함 건조 능력을 보존시킨 게 맞지 않냐 라는 내용들이 좀 대두가 되고 있어서 11월 중에 방위사업 추진위원회, 큰 방위사업들은 다 여기서 결정됩니다. 원래는 그래서 새로운 방위사업 청장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결정된 것이 아닌가 했는데, 그 전 정부에서 임명된 방위사업 청장님이 아직 계시고 그분의 결정안에 다음 달 중에 승인이 될 것 같다라는 게 최신 분위기인데, 이게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간 사업이고 두 업체들이 정말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물어보면 저 두 업체들 다 잘 됐으면 좋겠고, 실제로 제가 굉장히 기자가 눈치 본다고 하면 없어 보이겠지만 우리나라 방위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한쪽 편에 들 수는 없어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빠르게 결정이 나와야지 우리가 KDDX 기반으로 우리 오래된 전력 전투함을 교체를 해서 우리 해군 장병들이 안심하고 싸울 수 있게 되는 것도 뿐만 아니라 방산 수출에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조속한 해결을 좀 부탁드린다. 그래서 저는 지금 상생안이 맞냐, 누가 하는 게 맞냐, 요거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고, 결정을 빨리 해주시라는 말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수중 전력 강화를 위해 3,000톤급 장보고 포 잠수함의 신형 탄도탄 탑재 계획까지 나왔습니다. 해당 계획은 어떤 전략적 의미를 가지나요? 지금 제가 띄워드린 것은 사실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장보고 3와 4에 대해서 해군이 설명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일종의 속보다 아니면 단독까지는 아니지만 중요한 정보라고까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보고 4는 핵잠수함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가 핵잠수함이 이제 만들 계획이 없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장보고 4는 일단 핵잠수함 개발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잠수함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그 정치적 상황이 변경되었을 때 핵잠수함 개발에 도전할 수 있게 되는 준비를 하는 단계가 장보고 4예요. 사실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 다른 분들도 잘 말씀 못 하시는 건데, 장보고 3의 원자력 잠수함 개조 이게 없던 건 아닌데 효율적이지 않다,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많이 무리가 있다 해서 일단 장보고 3의 원자력을 달아서 원자력 잠수함으로 바꾸는 일명 장보고 3 배치 3 계획은
일단 지금 정지가 되고 그 대신에 장보고포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요거는 원래 1, 4급 잠수함, 그러니까 손원일급을 대체하기 위한 그 미들 사이즈 잠수함을 개발한 계획이었다가 지금 장보고 3와 동일한 크기, 아니면 더 큰 크기로 만드는 게 변경이 되었는데, 핵잠수함을 만든다고 지금 결정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나중에 우리나라 정치적 상황이 변경되었을 때 핵잠수함을 원자로를 실을 수 있는 잠수함으로 개조가 가능한 잠수함을 만드는 게 일단 우선 장보고포의 핵심 계획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원자력 탑재를 위한 잠재력을 보유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게 가능한가요? 그 디젤 잠수함을 원자로로 바꾸는 게 어떻게 되나요? 됩니다. 왜 되냐면 거꾸로의 경우는 많기 때문입니다. 프랑스가 지금 네덜란드에 판매한 신형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원래 바라쿠다급 원자력 잠수함을 그 원자력을 뗀 다음에 디젤 엔진과 배터리를 넣어서 재래식 잠수함으로 바꿔서 파는 거예요. 이게 사실 호주에도 팔렸는데 호주가 그걸 거절했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배의 모양, 함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원자력 잠수함에 맞춰서 개발을 하면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원자력을 제외하고 장보고포의 개선점은 무엇이냐? 크기는 일단 장보고3와 거의 비슷하거나 약간 더 큰데 성능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해군의 발표에 따르면 은밀성이 향상됩니다. 그래서 초저소음 추진 체계, 그 다음에 발전된 음향 흡수 소재 적용된다는데, 소리가 왜 중요하냐? 잠수함은 적이 내는 소리를 자꾸 탐지를 하기 때문에 내가 내는 소리가 작으면 일단 적한테 들킬 확률이 낮아져서 스트레스 상태가 되고, 내가 남에 대한 음파 탐지를 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내 자체 소음이 줄어들면. 그래서 같은 소나를 가지더라도 자체 소음에 따라서 성능이 20%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지금 장보고3 배치 2 같은 경우에는 그 탄성 마운트라 해가지고 진동으로 생긴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막 엔진 같은 거 덜덜덜 떨리잖아요. 이게 고무 댐퍼가 있는 베이스 위에다 얹어가지고 소리가 퍼지지 않도록 막거나, 아니면 배 앞에다 배를 감싸는 특수한 타일을 하는데, 이게 타일이 그 화장실에 쓰는 타일이 아니고 고무 재질로 해가지고 소리를 흡수하는, 그러니까 그 스튜디오에서 쓰는 그 고무 타일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거 같은 것들 배에다가 발라서 소리를 줄이는 굉장히 첨단 기술인데, 요걸 도입하고 생존성, 이게 도입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따로 취재를 해봤어요. 이 지휘 통제랑 이제 운영에 인공지능이 적용됩니다. 인공지능이 적용되면 함선의 상태를 잘 파악할 수 있어서 뭔가 이제 고장이 나거나 아니 문제가 생길 때 일반 사람이 점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문제를 파악하고 폭발이라든가 사고를 막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지휘 통제, 지휘 결심 부분에 가지고 토리로 이제 지금 잠수함이 적을 탐지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귀에 의존하는 게 좀 많아요. 그 영화 울프 콜이라고 프랑스 영화에 보시면 듣는 천재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이분이 그냥 듣는 소리만으로 모든 잠수함들 다 구별해낸다, 신의 귀를 가지는데, 요거를 인공지능으로 구현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 이 외에도 자동화를 강화시켜가지고 사람들의 업무 효율을 향상시키겠다. 그래서 사실 일반 오피스 사람이 AI 도입해서 업무 효율을 강화하겠다, 이거는 사실 사람을 줄이겠다는 건데, 군용보다는 그게 아니라 사람의 업무 강도를 낮춰서 중요한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신형 컨포멀 음파 탐지기가 설치되는데, 요거는 일종의 KF-21의 A사 레이더 같은 최신 기술이고, 미국 해군 핵잠수함에 들어간 것과 크기는 차이가 나지만 개념이 동일하게 해서 기존의 우리 장보고3보다 음파 탐지 능력이 한 30% 이상 차이 나도 더 주어집니다. 여기다 마지막으로 타격 능력, 극초음속 미사일이 아마 장착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극초음속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대함 미사일, 그래서 땅에서 적 항공모함을 공격하는 용도로 개발되고 난 다음에 이제 KF-21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사이즈를 줄이는 작업, 이런 것들이 들어갈 예정인데, 잠수함에도 아마 적용돼서 막 5에서 6의 속도로 적 항공모함을 잠수함으로 공격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출 것으로 예상되고, 이 외에도 이제 어뢰도 신형 어뢰들이 개발된 것 중에 로켓 어뢰의 도입이 아마 유력합니다. 로켓 어뢰는 뭐냐? 물속에서는 로켓이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작동이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로켓이 연소를 하기 위해서는 산소가 필요한데, 로켓 엔진의 그 연료에 산소, 산화제를 넣으면 이게 바닷속에서도 작동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국방과학연구소는 특수한 물방울을 만들어서 공기저항을 줄이는 로켓 어뢰 같은 걸 개발 중인데, 지금까지 개발된 건 직진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일반 어뢰가 한 100km 이하의 속도로 가는데, 이 로켓 어뢰는 300에서 500km. 그래서 적이 나를 발견했을 때 총잡이를 치면 먼저 총을 들어서 쏘는 그런 정도의 신형 무장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군이 궁극적으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보시나요? 염두에 두고 있는데 이게 복잡합니다. 복잡한 게 뭐냐면 원자력 잠수함의 그 획득도 중요하지만 획득하고 나서 운용 유지 비용, 그 다음에 원자로 폐로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원자력 잠수함이 필요한 건 맞아요. 이게 있으면 재래식 잠수함보다 몇 배 오래 갈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핵미사일 원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적하려면 결국 원자력 잠수함이 필요하고, 일반 원자력 잠수함보다 공격에 훨씬 잘 견딜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복 타격 능력으로서 원자력 잠수함은 필수적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이 아직 핵보유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거의 모든 국가, 사실 호주를 제외한 모든 국가들은 원자력 잠수함에 핵무기를 탑재해서 궁극의 무기체계를 쓴 게 상식적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원자력 잠수함을 만들고 핵무기를 탑재하지 못하면 그 효과가 매우 반감되기 때문에 우리가 핵무장을 하게 될 것인가, 이것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고 이것도 이제 좀 고민이 되는 게, 핵잠수함을 지금 개발하게 된다면 현실적으로 인력이라든가 비용 문제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KDDX 차기 구축함 이후의 수상함이라든가 아니면 유무인 전력 지휘통제함, 항공모함의 확보가 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항공모함과 원자력 잠수함 둘 다 갖추면 되지 않겠어요? 사실은 그게 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려운 거라서 돈 문제도 있고 인력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자력 잠수함 추진을 하신 분들, 그 다음에 우려하신 분들 동시에 있는 상황이 현실을 말씀드린 거고요. 대한민국이 원자력 잠수함과 항공모함 둘 다 갖추면 좋고 저도 있으면 기쁠 것 같은데, 이게 국방비가 100조 원이 돼도 부족하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원자력 잠수함을 확보, 그 다음에 항공모함 확보 중 우선순위를 정해서 뭘 먼저 우리가 확보할 것인지, 이게 대해서 좀 우리 전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논의가 지금 있는 건 맞는데, 원자로는 구매를 하는 것도 비쌉니다. 한 대 이제 원자력 잠수함 구매하면 한 대에 2조에서 10조 안 사이의 가격을 가지는데, 운용한 다음에 폐기를 못하는 게 걱정이에요. 이게 최악의 경우 이 영국 사례인데, 원자력 잠수함이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분해를 해서 핵무기를 빼내야 되는데 그게 또 돈도 많이 들고, 빼낸 핵무기를 또 어디 넣어야 됩니다. 어디 지하 깊숙한 데 넣어야 된다. 이게 비용이 몇십 조 원 들어서, 영국은 어떻게 하느냐, 스코틀랜드 항구에다가 퇴역한 원자력 잠수함들을 그냥 그대로 놔두고 있어요. 그래서 항구에서 방사능이 좀 새어나와요. 이게 우리나라 땅이 넓으면 솔직히 사막 어디 묻으면 되는데 방패장이 확보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문제 솔직히 해결이 필요하고, SMR을 적용하면 어떻겠는가, 요 이야기도 많이 하셔서 사실 SMR을 원자력 잠수함이나 군함에 연구하는 것도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현대라든가 여러 가지 선박 연구소에서 SMR 선박에 대해서 민간 선박에 대한 연구가 있고, 요거를 이제 군사용으로 쓸 수 있지 않나요? 이야기하면 또 그런 위험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기자님, 밖에서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반농담으로 하는데, SMR 선박도 이 원자력, 일반 원자력보다는 방사능이 훨씬 작게 나온 친환경이긴 한데, 이것도 처리에 대한 인프라, 그러니까 다 수명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해체, 핵물질에 대한 그 원자 방사능에 대한 줄이는 방법, 요게 조금 더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해군력 증강 계획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앞선 질문에서 제가 약간 이야기를 했는데, 돈도 문제고 인력도 문제입니다. 해군 사관학교 생도분들 중에 사실 잠수함으로 가신 분들 정말 저는 존경합니다. 어떻게 보면 극한 특수부대 가는 것보다 힘든 상황입니다. 잠수함이 굉장히 생활하기 어렵습니다. 그나마 장보고 3쯤 되면 이게 재래식 잠수함에서는 제일 큰 크기고 여군 숙소까지 있는 정도로 좀 나아졌다고 해서, 제가 이제 실제로 들어가지는 못했고 이제 그거 어떻게 됐는지 대충 상황을 들었는데 그래도 힘들어요. 공기도 안 좋습니다. 공기를, 사람이 마시고 내뱉은 공기를 다시 이산화탄소 분해해서 다시 돌려야 돼요. 왜냐하면 잠수함이니까 업무 강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잠수함 확충하는 건 좋은데 잠수함 인력 확보하는 게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너무 힘들다고 했잖아요. 그 중간에 전역하시거나 바꾸신 분들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 뭐라 할 게 안 돼요. 너무너무 힘든데 보상을 작게 줍니다. 그리고 이게 보상을 또 너무 많이 줘서 이제 월급 1,000만 원, 2,000만 원씩 주고 싶다. 저도 그렇게 주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또 수상함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또 상대적인 또 그 형평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돈을 많이 준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해결할 방법은 해군들의 지원과 그 다음에 인력 예산을 확충시키는 방법밖에 없고, 그나마 생활 환경을 좀 향상시키려면 일단 배에 들어가는 사람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자동화, 인공지능화가 반드시 필요하고, 지금 현재 전투함의 이 자동화는 의외로 이탈리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가 우리가 좀 배우고자 하는데,
지금 현재 이탈리아의 그 몇천 톤급 초대한 뭐 1조 원짜리 배 같은 경우에는 한 2명만 있어도 배를 조종하고 있을 수 있어서 아예 파일럿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파일럿이 배를 조종하고 있다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 이제 사람들이 깨워가지고 이제 전투 배치를 하거나 이렇게 하고 그 기관부에다가 센서를 달아가지고 고장을 미리 감지하고 그게 없으면 사람이 계속 서서 엔진이 잘 돌아가는지 확인하고 기름 부어줘야 돼요. 옛날 배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좀 개선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인공지능과 그다음 신기술을 사용해가지고 인력 감축 굉장히 중요하고 혁신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제가 이제 사실은 준비를 했는데 혁신적 사고라는 건 거꾸로 이야기하면 잘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솔직히 제가 말하면서도 민망한 점이 있습니다. 다 아시는 분인데 알면서도 못하는 거거든요. 대한민국 해군이 큰 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당연한 이야기예요. 배를 타보시면 알겠지만 작은 배를 타고 먼 바다에 나가면 진짜 죽습니다. 그 멀미 한번 겪어보면 일반 여객선 멀미랑 비교가 안 됩니다. 전투 기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큰 배를 중시하는데 이게 사실 대한민국의 인구 감소를 생각하면 우리는 스마트하고 그 다음에 인력을 좀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전력 건설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저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모두 다 하는 이야기인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조금 있다 정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우디에서 타이곤 장갑차를 비공개로 32대 구매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해당 내용을 자세히 전해주신다면요? 타이곤 장갑차 같은 경우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S 사업부가 만든 차량용 장갑차, 바퀴가 있는 장갑차인데 이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집념이 느껴지는 제품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차량용 장갑차 사업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전에 로템, 그 다음에 두산 DST, 그 다음에 삼성 테크인이라고 세 개 회사가 피 터지게 경쟁을 해가지고 지금의 로템이 이겼어요. 그리고 두산 DST와 그 삼성 테크인은 합병돼서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됐거든요. 그래서 차량용 장갑차 개발에서 탈락한 연구진들이 심기일전에서 차세대 차량용 장갑차를 수출형으로 만들자 한 게 이 바로 타이곤입니다. 이 집념에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들고요. 그래서 수출형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국형은 사실 너무 가격을 다운하기 위해서인데 사양을 좀 좋게 만들었어요. 지뢰 방호 장갑이라든가 첨단 장비들을 좀 넣었는데 요거를 이번에 사우디 훈련 장면에서 처음 공개가 됐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이 사우디에 수출한 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면 사우디 측이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국익을 위해서 너무 자세한 건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좀 공개할 수 있는 내용만 이야기하자면 사우디에 우리가 천궁 다연장 로켓을 수출했는데 이 로켓을 지휘하는 지휘 차량으로서 수출되었다. 그게 30여 대다. 이게 처음 밝혀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SNS에 이게 나온 건데 또 사우디 정부가 인정을 한 건 아니에요. 그냥 보여만 준 겁니다. 그래서 이 차량용 장갑차는 천무 다연장 로켓과 함께 다니면서 지휘관 장군들이 타면서 어디 공격할 건지 지정해 주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차량용 장갑차가 아주 적당한 거죠. 왜 적당하냐면 앞서 말한 대로 이 타이곤 장갑차는 뭐 추가 장갑 키트라든가 지뢰 방어 키트, 그 다음에 원격 무장 통제 체계 이런 게 있어서 그 지휘관들 싣고 경호하기에 좋거든요. 일반 차량보다. 그래서 수출된 거고, 그래서 비공개 수출된 거고, 이게 추가 수출도 지금 열심히 세이즈 중입니다. 타이곤이 미국이나 유럽의 경쟁 장갑차들을 제치고 사우디의 선택을 받을 수 있었던 핵심 경쟁력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일단 이 전초전에서 이겼지만 이제 본 게임이 남아있다. 일단 이것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이번에는 패키지 수출 그리고 해외 수출 국가들이 요구를 100% 반영한 맞춤형 수출 상품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내수용 버전 자주 이야기하지만 가격 다운하기 위해서 뭐 에어컨도 빼고 이런 것들을 좀 가끔 뉴스로 보셨을 건데 그래서 풀 사양으로 맞춰주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성능 개량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잘 맞춰줬고 그리고 선물랑 세트로 이렇게 제한을 했기 때문에 패키지 판매가 가능했던 거라서 이 수출이 가능했다. 하지만 본 게임이 남아 있습니다. 본 게임이 뭐냐면 그 사우디아라비아 차량용 장갑차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수출된 건 이제 32개인데 600대에서 900대 이상의 아주 대량 주문, 이제 하나로 10조 원 가량의 대규모 사업이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다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사막이 많은 나라고 국토를 방어하기 위해서 기동성이 좋은 전력이 필요합니다. 전차는 무한기도 가면 이제 지형을 다 극복할 수 있지만 오래 멀리 가는 데는 부적당해요. 그래서 반드시 바퀴를 가진 장갑차가 있는데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진 차량용 장갑차 교체 수기가 다가와서 지금 현재 중국산 VN22 차량용 장갑차 이 타이곤 8륜 장갑차가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 에어쇼에서도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제안하기 위한 타이곤 장갑차 모델들을 공개했는데 그 모델 중에서는 우리 레드백 장갑차 유사 자동 포탑과 미사일을 가진 이제 보병 전투형, 그 다음에 KMPF라고 해가지고 105mm 그 전차포에다가 능동 방어 장비를 탑재한 경전차형, 기타 뭐 자주포용이라든가 대공 방어 이런 것들인데 이게 패키지로 몇백 대가 된 거예요. 그리고 같은 자체를 쓰기 때문에 이 우용 유지하거나 장거리 기동할 때 유리한 점이 있어서 이게 이기면 정말 대박 사건이 터지는 겁니다. 거의 저는 폴란드 수출, 그 K2 전차 수출 다음의 최대 규모 방산 지상 수출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 이게 취재하는 것도 너무 어렵고, 사실 앞서서 사우디가 이걸 잘 공개 안 한다 했잖아요. 거기다가 중국의 공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중국이 얼마 전에 차량용 자주포를 아랍에미레이트에 수출한 계약이 나왔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이제 중동 방산 시장에 뛰어들기 때문에 우리 정부 차원에서의 대대적인 세이즈, 그 다음에 외교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타이곤 이외의 중동 국가들의 수출한 무기들 그리고 수출할 가능성이 큰 무기들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다들 아시다시피 천궁 지대공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 아랍에미레이트, 그 다음에 이라크에 수출돼 있고, 얼마 전에 그 이라크 수출권에 대해서 LIG 넥슨과 하나 시스템이 사실 비용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로 좀 갈등이 됐는데 모두 종결되어서 잘 마무리됐다는 게 공시로 알려지기도 했죠. 그리고 천무 다연장 로켓, 제가 앞서 말한 타이곤의 그 G차가 됐다는 거, 그 천무 다연장 로켓도 사우디아라비아, 그 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에 수출됐는데, 이게 단순히 로켓포 자체는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로켓이 굉장히 비싸서 이제 현지 공장 건설을 통해서 대량의 로켓 주문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이 수출형 미사일이 CTM-290이라고 하고, 요건 이제 말 그대로 290km 사거리를 가진 지대지 미사일로 사우디아 아랍에미레이트의 정밀 타격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주요 수출품이고, 지금 현재 수출할 만한 거 레이저 대공무기 천광 블록 2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천광 블록 1까지 있고, 블록 2가 되면 출력이 강해지는데, 사실 한번 사우디 수출에 실패를 한 제품이에요. 뭐냐면 중국산 레이저포가 선정되어서 이미 배치가 됐는데, 배치가 되고 나니까 이 중국산 레이저포에 대한 사우디군의 불만이 상당합니다. 모래바람이나 기상이 안 좋으면 레이저 성과가 좀 잘 안 나온다, 작동이 잘 안 된다,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한국산 수출이 좀 유력할 것 같고요. 그래서 중국산이 제대로 이제 활약을 못했으니까 우리 천강에 가서 활약할 차례가 되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이 외에도 이제 지금 현재 서울에서 처음 공개한 KNIFB 차세 장갑차, 요것도 좀 수출이 할 만한데, 우리나라 그 레드백 장갑차라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호주에 수출한 버전 같은 경우에는 중동 수출이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능을 맞추다 보니까 외국산 부품을 많이 썼는데 거기에 이스라엘제 부품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스라엘제 부품이 들어간 그 군사 무기를 중동 국가에 팔 수가 없습니다. 근데 KNIFB는 기관포, 포탑, 미사일들은 다 국산했기 때문에 중동 수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관심을 보일 만한 중동 국가가 굉장히 많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 외에도 LSM 장거리 대공 무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수출 상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천궁이 수출되고 천궁보다 상위 호환의 체계를 가지게 되면 다층 방어망을 갖추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때문에 LSM이라고 하는 장거리 대공 무기를 개발했거든요. 그 의미는 이라크,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도 똑같은 체계를 가지고 있기를 원한다. 특히 LSM의 경우에는 우리가 사드 다음으로 사드와 천궁 사이에서 적을 요격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KA-MD 미사일 방어막은 사드로 2차 요격, 그 다음에 LSM으로 2차 요격, 그 다음에 패트리어트와 천궁으로 3차 요격하는데, 요 시스템을 사드를 가지고 있는 아랍에미레이트나 사우디에서 그대로 가지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수출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현재 한국산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는 나라는 어디가 있나요? 현재로서는 폴란드고 46%, 그러니까 2024년 기준이니까 올해 기준은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요게 있는데, 그 다음으로 사우디, 아랍에미레이트, 필리핀, 인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한국산 공급망에 이제 그 단순히 수출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호주라든가 아니면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수출이 많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는데, 이 좀 고민이 되는 게 있습니다. 수출 다변화를 사실 작년부터 많이 추진하고 있어가지고 새로운 국가, 동남아에서의 대량 주문이라든가 혹은 남미 진출, 이것도 열심히 도전해서 조금씩 성과가 나오는 상태입니다. 남미의 방산 시장을 미국이 많이 선점했었음에도 불구하고 K방산이 빠르게 침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실은 좀 어려웠어요. 남미는 미국의 나발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나발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미국의 영역에 들어가지 싫어하는 국가들, 반미 국가들이 좀 있는데, 이 나라들은 미국산 무기가 아니라 러시아산 무기를 선호해가지고 또 우리가 또 들어갈 게 없었다가 트럼프 시대가 되면서 우리가 좀 기회가 생겼죠. 그래서 얼마 전에 진행된 페루의 방산 수출, 뭐 장갑차 수출, 군함 수출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제 트럼프 덕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미국과 러시아 무기 정치적 부담이 있습니다. 미국 무기를 주문하면 트럼프가 압박을 하는데 압박을 하면 더 사야 될 것 같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국 눈치를 보는 나라들이 러시아 무기를 사면 이제 큰일 난 데다가, 러시아는 지금 현재 전쟁 중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쓴 내수용 무기 확보에도 힘들어요. 그래서 수출이 잘 안 됩니다. 그 대안으로 납기가 빠르고, 그 다음에 미국산 무기와 호환성이 있는 나토 표준 규격이 있는 한국산 무기들이 선호되는 게 있고, 거기다가 페루의 KT1 현지 생산이라든가 이렇게 우리나라가 미리 기술 이전 생산들은 좀 한계 있거든요. 그래서 남미 입장에서는 기술 이전과 그 자신들의 방위산 역량을 늘리는 패턴으로 한국을 선호합니다. 거기다가 맞춤형 접근을 한 걸로 우리가 방산 세일즈를 좀 열심히 하는 편인데, 나라별로 나라가 필요한 것들, 뭐 방산뿐만 아니라 이제 산업이라든가 이런 산업혁명들을 우리가 패키지로 항상 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페루 같은 경우에도 배 같은 걸 같이 공급해서 페루 조선소의 역량을 향상시켜 주기로 했고, 이런 접근 방식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남미 시장을 새로운 방산 노다지로 지금 인식하고 열심히 세일즈 중입니다. 한국 방산이 인기 있는 이유 중 하나가 기술 이전입니다. 기술 이전이 가지고 있는 장점 및 리스크를 소개해 주신다면요? 장점 같은 경우는 역시 기술 이전을 요즘 안 해주면 거의 무기를 안 삽니다. 다들 자신들의 무기 생산, 방위산 역량을 갖추고 싶어 해서, 요건 당연한 현상이에요. 세상이 불황해지니까. 그런데 이런 기술 이전을 할 수 있는 잘해주는 나라, 단순히 기술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기술 이전을 받아서 방위사업을 발전시켰기 때문에 우리 같은 아픔을 알거든요. 미국이 기술을 안 주는 걸 스스로 개발하고 이런 아픔을 알고 있어서 엔지니어분들이 현지에 가셔서 똘똘하게 일하시는 분들한테 진짜 잘해줍니다. 우리나라만큼 잘해주시는 분들 없어요. 물론 기비사항은 지키면서. 그렇기 때문에 수출 경쟁력 강화라든가 상대방이 단순히 우리의 고객이 아니라 파트너로서 인정을 해주는 분위기, 이에 대한 호평이 많습니다. 물론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전을 해줬는데 그 나라가 더 잘 나가면 안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우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가령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방산기술 K2라든가 K9 전사 기술 이전 생산 같은 걸 해가지고 독자 모델을 만들었는데, 결국 독자 모델을 만들었어도 그 MNC 솔루션이라는 한국 기업들이 만든 부품을 써야 돼요. 걔네들이 체계 종합이나 결과물을 조립할 수 있어도 중소기업이 이렇게 발달한 나라가 한국이 말고는 잘 없기 때문에 한국산 부품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정착이 되는 거예요. 다만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 있죠. 지적재산권 유출 위험을 막는 건 필요해서 요즘 이슈가 되는 게 안티 템퍼링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무기 같은 걸 실링을 하거나 분해됐을 때 이걸 알아차리고 이게 신고를 할 수 있고, 역설계 방지하는 기술이 있는데, 하드웨어적으로는 뭐 실링을 하거나 아니면 분해를 할 때 뭐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안 하면 바로 경고가 가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소프트웨어는 복사 방지 기술, 그 다음에 위변조 방지 기술 같은 걸 적용해서 함부로 카피하지 못하게 하는 기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가 이제 막 시작된 겁니다. 한국 방산이 이렇게 잘 나갈 줄 알았을 때는 사실 필요가 없었다가, 이제는 사실 한국 방산의 높은 기술력을 해외에서 탐내는 시점이 왔어요. 그리고 한국 산업 보호에 대해서 걱정을 하신 분이 안돼. 앞서 말한 이유로 방위사업의 기술 이전했을 때 7보다는 득이 더 크고, 우리도 이제 한 세대 전의 기술을 이전해 줌으로써 우리는 최신 무기를 팔게 되는 것이죠.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K방산 잘 나가는 거 맞고, 이번에 서울에어쇼에서 저는 정말 인상적인 성과를 많이 뵀는데, 그렇다 해가지고 당장에 뭐 대박 사건, 뭐 30조, 50조 수출이 하루아침에 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꾸준한 관심과 성원이 필요하고, 그것 때문에 제가 유튜브에 굳이 나와서 재밌는 이야기를 들으기 위해서 저는 굉장히 노력을 하고, 쉽게 말하지만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걸 들으면서 K방산에 대한 자긍심, 그 다음에 K방산에 대한 응원과 지지를 반드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